처음 오셨을 때 조사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추모비 건립의 문제는 사실은 사람이 죽고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새기고 이런 문제들이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심정입니다. 추모비를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돌아가신 분이 없어서 이 마음을 담아서 이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답을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전공이 이런 거여서 제가 했던 고민들을 좀 나누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대체로 이런 순서로 소위 말하는 정부가 혹은 회사가 수습을 해나갑니다. 해나가면 아주 큰 사고가 아닌 산재 같은 경우는 큰 사고 주목이 안 받는 법령 경우도 많지만 사회적 참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사를 하고요.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특정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검경 수사가 진행될 때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수사보다는 트리거, 어떤 촉발 요인들에 대한 수사가 많이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적 재단도 그렇고 그 재단에서도 참사에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데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검경 수사를 하고 트리거들의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사건을 촉발시킨 사람들에 대한 기소미 재판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배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아마 다 아시고요. 보상은 가해자 그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 배상은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연결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들 이야기하는 건데요. 추모 사업을 합니다. 이 추모 사업의 목적이 뭐냐? 정부는 사실은 이 추모 사업의 목적은 저는 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끝났어. 기념비, 추모비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추모비가 하는 기능들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주로 그러니까 사건을 수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합니다. 추모비까지 만들었는데, 추모공까지 만들었는데 또 뭐라 해? 이렇게 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월호 재단과 결합하게 됐던 이유 중에 이유가 2015년 겨울쯤에 이제 가족들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저한테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정부가 가족들한테 베푼 호의가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호의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추모공원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2015년에 빨리 추모공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러냐라고 질문해서 제가 이 답을 드렸거든요. 추모공원을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이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힘들 거다. 추모공원을 그러면 만들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다. 만들 때 기능을 달리하는 싸움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공간으로서 추모공원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디바이드 앤 룰을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를 하는 건 5번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모비를 세우는 건데 이 의미가 도대체 정부는 이걸 잊기 위해서 혹은 참사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모비 위령비를 만드는데 그게 아닌 우리는 그럼 어떤 의미로 이걸 할 거냐? 요 질문들을 사실 던지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초성으로 생명안전공원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좀 독특한 사례여서 그렇고요. 세월 추모공원은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원칙이 가족들과 합의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을 시외가로 차버리지 않는다. 안산히 품는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추모공원 아이들이 공동체에게 주는 선물이어야 한다.
요 원칙들입니다. 여기 저는 지속 여전히 원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뭐 빼도 되지만 사회적 참사와 관련해서 기존 추모공원 문제는 첫째는 아까도 했지만 기업 개시 망각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걸 세우는가에 대한 게 없이 관례적으로 어떤 절차적으로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면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싸움을 했던 분들도 사실은 요 마음이 한 30%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문제를 30년, 40년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락을 지어야 되는데 그 단락을 짓는 어떤 계기가 사실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서울대에 다녔을 때 교내에 이제 박종철 열사 추모비가 없었거든요. 그 추모비를 세우는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가장 감동을 줬던 사람들이 박종철의 동기들이었고요. 저를 가장 분노하고 실망하게 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박종철의 동기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열사 추모비를 만들려고 이제 선후배들 돈 모으러 다니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다녔을 때 그 서울대 언어학과의 박종철 동기들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사실은 돈을 모으고 있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제가 감동받은 맥락을 이렇습니다. 왜 실망을 했을까요? 추모비가 만들어졌더니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아, 이제 됐다. 그때 제 고민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에게 평생 부담,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었을까. 우리가 괜히 추모비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들 부담을 덜어줬구나. 물론 저는 그 이후에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지점들인데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 질문들은 사실 부담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모공원이 이제 기능은 문제인데요. 내가 피는 시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그리고 1년 중 하루만. 저는 이걸 예외적 시공간성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그리고 하루 필요한 추모공간을 만들어왔습니다. 기능적 폐쇄성, 추모공원은 추모공원은 딴 거 안 하는 거고요. 이게는 시공간적 폐쇄성과 격리성과 사실은 같은 궤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사실 만들고 나서 어떻게 유지, 운영, 그 추모비를 매개로 뭘 할 거냐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정치와 거소적 문제는 당연히 시공간적 격리됐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막 자료 찾고 하다가 그 KBS에서 뉴스하는 보도를 한 게 있더라고요. 어머, 안 넣으면 안 돼. 심연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말할 수 없고요. 내용은 뭐냐면 그 상품백화점 추모비와 성수대교 추모비의 위치를 영상으로 찍은 게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성수대교 참사가 나고 나서 추모비를 만들었거든요. 그 추모비는 걸어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차를 타고만 갈 수 있는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품백화점은 지금 뭐가 돼 있나요? 윤석열의 사저가 있죠. 그럼 그 추모공원은 추모비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양재시민의공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 힘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공간은 아까 했지만 특히 성수대교 붕괴 추모비 같은 경우는 걸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강변북로를 이렇게 가서 차를 타고 들어가서 주차장에 차를 대야만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걸어서 가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고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다가 제 동료들 몇 명이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가다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책을 쓴 사람도 있는데 도보로 저 성수대교 추모비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참사를 대한 태도일지 모른다 이렇게 있는 있는데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벗어나보자라고 했던 게 이제 세월호 추모공원을 우리의 일상의 공간 안에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이제 사실은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치 실시되게 끝났고 예산 500억
근데 이제 인플레 때문에 500억이 넘어가서 그 예비 타당성 조금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긴 하지만 더 되돌릴 수는 없는 단계까지 갔었고 거기에 이제 제가 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보람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드린 첫 번째 질문, 예를 들면 추모비를 어떤 거 세워야 되느냐, 그 공간의 상징성이 어떻게 담보되느냐, 이건 저기 나중에 김민정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실 산재형 공대는 추모 공간을 만들 때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일상적인 공간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치우라, 사람들이 아니죠. 사측으로부터 좀 치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공간에 있으면. 왜냐하면 이건 불편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인 시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시공간의 추모 공간을 만드는 게 불편할 수 있다. 이 논의가 사실은 가장 지금 첨예하게 되고 있는 곳이 이태원입니다. 이태원 상인들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 한복판에 이를 만드는가, 만들 수 있는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어떠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상인들 중에 일부는 여기서 하자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가. 왜냐하면 거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니 저기 있으면 이거 술 먹고 놀지 못하잖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생명안전공원, 세월호 추모공원이 일상의 시공간으로 올 수 있었던 가족들이 당연히 사람들이 와서 놀고 가족들 같이 와서 피크닉도 하고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외롭지 않겠어? 외롭지 않지 않겠어? 일상적 시공간에서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니 아이들 유해가 어쨌든 거기 들어올 텐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떠들 수 있느냐, 락 콘서트를 할 수 있느냐, 이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못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상적 시공간에서 추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 엄마들이 이야기했던 요 몇 가지를 던지면 이런 건데요.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그 교실에 전국에서 그 아이들한테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걸 많이 보냈어요.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는 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원고 1학년 애들이 그걸 가서 먹었어요. 근데 그걸 이걸 왜 먹어? 이렇게 화들짝 놀랬던 사람들은 어른들이었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고맙다고. 아니 당연히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차이들이 감각의 차이들인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죽은 자들과 어떻게 같이 살 거냐 말 거냐 문화적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산자별 공간과 죽은 자들과 분리되어 있는 문화인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세월호 제가 이 사진 했던 건 이 사진이 가장 얌전한 사진이라서 가장 얌전한 사진입니다. 예, 저기 올해 교육시에 가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 거의 쌍욕을 했고 저는 특히나 이제 제 면전에 세월호 쓰레기라고 저한테 저랑 한마디 있으면 요 세월호 쓰레기라고 손가락질하고 좀 영광입니다. 참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일 얌전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은 내 일상적 공간에 죽은 자들의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불편하다. 이걸 견딜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세월호 생명안전공원이 잘 만들어지면 이 문제는 사람들이 다른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공간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에 죽은 자의 공간을 드리는 이 경험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장소의 문제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제가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상승성. 예외적 시공간이 아니라 일상적 시공간을 할 거냐, 예외적으로 따로 띄워둘 거냐. 처음부터 구상하셔야 됩니다. 장소성의 문제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일상적인 불편함을 우리는 견딜 수 있느냐. 그래서 생명안전공원은
아주 놀랍게도 안산시 한복판에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기업 공간 관련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이미 우리는 가족 아이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두 가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이 부지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극적입니다. 극적이었고 제가 여기 거기에 제가 기했던 바는 부모님들에게 약간 언어를 주는 거, 약간의 논리를 드리는 것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 과정을 관찰했을 때 이 몇 가지 흐름들인데요. 이걸 뒤집은 게 그 영석 아빠가 이제 한번 울부짖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돼. 저기 한산 외곽으로 가. 이렇게 주장하던 공무원들한테 그렇네. 이렇게 약간 돌려버렸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절규예요. 영석 아빠가 이제 한참 무리가 되다가 지난 2년간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양보하라는 말이다. 특조위법 만들 때도 단원고에 계획을 전당에 들려고 했을 때도 강화문에서 다시 갈 때도 아이 잃은 부모에게 우리가 50을 양보했으니 너희도 50을 양보하는 게 합리적이냐.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흐름 속에서 가다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딱 깨는 그 발언이었거든요. 당신들은 50을 양보했다고 마음의 위안을 얻어 편안해질 수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은 50을 양보하면 정부를 양보하는 거고 몸과 마음 완전히 묻어들이는 거다. 왜 우리에게만 양보하라고 하느냐. 이번에 한번 보자. 당신들 논리대로 우리가 50을 양보하고 우리가 50을 양보하고 당신들이 50을 양보하면 아이들은 저 멀리 보내놓고 도심공원에 도서관에 편의시설을 만드는 거 아니냐. 당신들은 편의시설을 없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 저 멀리 보내고 되게 합리적인 거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데 이미 저는 이 과정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을 가진 사람과 1을 가진 사람이 논쟁했을 때 50에서 8 받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1을 가진 사람들에 가까운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관찰돼 몇 안 된 사례가 저는 부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웠고 이 과정에서 저는 사실 민주당은 엄청나게 실망이 됐거든요. 이 과정 전체를 민주당은 사실은 좋은 말로 하면요 정무적 판단을 하셨고요, 나쁜 말로 하면 표계산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실무진들을 설득을 했는데 실무선에서 부지를 최종까지 결정되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이 6개월이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국조실 산하에 이제 그 공조실장 산하에 세월호 추모 지원단이 있는데 그 지원단에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여기 이 부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6개월 동안 최종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알고 봤더니 다 정무적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생각은 너네들도 정치를 왜 하냐. 두 번째는 이제 이건데요. 제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부지뿐만 아니라 이 모습이 어떤 과정일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워크숍을 했습니다. 가족 워크숍도 했고 시민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으로 이제 그 재단에서 물론 제안을 했던 거고 그 시민 발주서 요걸 이제 나중엔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민 지침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디자인을 할 때 뭐 지침서를 이렇게 볼래. 요 지침에 근거해서 그 참여하는 사람들, 건축가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내서 공간을 설계해. 그중에 우리가 제일 좋은 걸 뽑겠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지침서에 요 워크숍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부지에 산책도 하고 소풍도 하고 꽃도 심고 등등등인데요. 사실 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경험들이 없었던 거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추모비를 만든다고 하면 이 과정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왜 만드는가에 대한 공감들이 있어야 돼요. 이 공감들이 없으면 아까 말했지만 이제 끝났어. 마음의 부담을 내려놔야 돼.
끝납니다. 이게 아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데에서 워크샵, 전적 워크샵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계나 기타 등등에서 전문가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편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다. 잘 찾아서 잡아오셔야 되고요. 여기 시민들의 영역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박종철 동기들 이야기했잖아요. 안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부담을 갖고 사람들이 이 만들어야지 갖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공간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재노동자 사망사고 건립비 추진위원회의 형태로 지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진위원회라는 말 자체가 부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계속 부재로 20년간 지속되면 인간의 동력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리로 만들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뭘 기억할래? 이거 스스로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추모공원, 추모공간들이, 기업공간들이 있는데 여기서 범주로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직업적인 열광이에요. 영웅을 만드는 그게 이제 국립묘지 모델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5.18이 사실 국립묘지 모델로 채택됐고 5.18 신묘역, 망월동의 동묘역 말고요. 그래서 그게 주는 원래 5.18이 갖고 있던 그 굉장히 강력한 여지를 깎아먹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깎여 들어갔던 그 많은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자들을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영웅으로 만드는 어떤 욕망들이 여기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욕망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직업적인 슬픔. 이건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사상, 그 다음에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희생자들, 민간인 피학살자들 이런 형태들이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요 영역일 텐데 요 영역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부끄러움입니다. 첫 번째 부끄러움을 어떤 기억의 공간에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독일에서 나왔던 이야기, 반말이라고 하는 인공체의 과거를 기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한 대안적 추모비, 아마 국민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걸림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 맥락들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비가 이 사람들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질문은 사실은 우리는 뭘 기억할 거냐?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월호 참사 약간 이번 달고 계신 분들 많으시던데요.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많이 외치시는데 목적어가 뭔지를 질문하셔야겠죠. 뭘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것도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할 겁니다. 집단적으로 기억할까요? 개별적으로 할까요? 전체 할까요? 두 개 다 해야죠. 두 개 다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크게 하나 만들고 이름 자자작 박아 놓을래? 아니면 작은 거지만 한 명 한 명이 할애하는 어떤 상징물들을 만들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희생자들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건 당연히 그들의 삶과 그들의 부재를 새기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 그들이 있었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없어.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건 이들을 얻게 된 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추모공원, 추모공간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추모비
안에는 스스로를 기억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세월호가 가라앉는 장면을 텔레비를 통해 지켜보며 함께 상처를 입었고 가족들의 앞에 공감하며 노란 일본을 달고 그들을 지지하고 분노하고 그랬던 바로 그 우리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추모 기억 공간은 반반 혹은 전부를 잇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추모비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세우는 사람들의 세울 때의 마음, 세울 때의 힘, 세울 때의 의지를 기억하는 기능도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많이 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워크숍을 오늘 만약에 했을 때 한다고 하면 사실 이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나는 왜 이걸 세우려고 하는가?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려고 할까?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또 그건 나의 부끄러움인가, 우리 사회의 부끄러움인가, 고발인가, 저들의 잔혹함인가, 우리의 선한 의지인가, 동지인가, 동료 시민으로서의 의무감인가 등등등 이 그 마음의 성원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억의 힘을 믿는다면 스스로를 기억하는 힘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죠. 이게 이제 사실은 디자인 내지는 형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형식적이고 예술적인 지점이고 상상력과 집단지성이 가장 필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건 어떤 거여야 될까? 어떤 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 비석 중에 사실은 저를 가장 감동시킨 비석은 그 최예수 5.18 때 여보 당신은 천사였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경주 최씨 예수 지묘인데요. 이것만 이름만 사기에는 그 남편이 너무 이분이 이제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총 맞아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남편이 이제 비석을 지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새긴 것도 아니고 이를 부르는 겁니다. 여보 당신은 천사여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냐.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 거냐, 어떤 형식으로 부를 거냐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추모, 비, 이름 이 상상력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 그 형태들은 아마 보여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관리를 넘어서 프로그램의 문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세워놓고 관리 안 되면 안 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관리 안 되는 사례를 잘 못 보셨죠? 여기서 본다고요. 그래서 저기 뭐지? 소변 보고요.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 저는 의도적 공격들은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시 싸움의 전선들이 만들어지고 그 말 그대로 기억의 투쟁들이 진행되는 곳이니까 그건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라 와서 그냥 거기서 본드하고 오바이트 해놓고 그리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기획하지는 않더라도 기획을 하지 않으면 안 세우는 게 낫다. 준비위원회 할 때 그 설립 준비위원회 훨씬 나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부채를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때 훨씬 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고요. 디자인을 좀 보면 이제 몇 가지 대안적인 것들이고 이제 제일 유명한 대안적인 게 소위 말하는 더월입니다. 이게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이 디자인을 했던 게 79년에 마야린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대학교 2학년짜리 사람이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검은색 대리석이 그냥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의 이름만 쭉 써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만지는 이게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들이 이제 이름 찾고 자기 반사해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런 일인데 그 모든 설명과 또 달리 흰색 여기 이제 바로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 수직으로 치솟아 있는 미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공간에 수평적이고 검은색 대리석의 승리자의 영웅이 아니라 그냥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게 굉장히 수평적이거든요. 옆으로 쫙 퍼져 있는 형태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화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들, 전사하던 영웅들인데 영웅들에게 왜 이런 디자인을 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수평성, 수직성, 흰대리석, 검은 대리석, 뭐 애국심 혹은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지 않고 치욕의 굴자리 뭐 이렇게 불렸던 논쟁들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미국적 계보로 이제 대안적인 계보가 독일적인 굉장히 중요한 아까 이제 여러 형식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공동체가 제재한 잘못, 특히 다른 공동체에 입힌 위해를 반성하는 거고, 굉장히 독일적인 문화에 탄생한 거고, 만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치가 가장 발전시킨 국립묘지 형식의 기념공원으로 그들의 피해자를 추모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형식의 기념 조형물들이 이제 부상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한만 되고 안 이루어진 게 있고 제한되고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기념 카운트 모뉴먼트라고 하는 거 가라앉는 기념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세웠어요. 수직선으로 아주 뾰족하게 요거랑 똑같이. 근데 가라앉게 설계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함께 같이 가라앉는 것으로 해서 이제 25년간 가라앉게 됐는데 지금은 이 정도 남아있거든요. 더 이상 가라앉지도 않을 겁니다. 아주 25m 정도였다가 조금씩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음각의 기념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땅을 파서 밑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 뭐 도서관이 있었는데 나치가 도서관을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도서관들을 뒤집어 놓고 이런 형태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걸음을 방해하는 작은 보도블록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지만 그게 이제 아마 그 검역생은 걸림돌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걸림돌을 하면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뭐에 걸림돌이 되다 해서 저는 사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자 이름을 그 집 앞에 이렇게 세워둬서 약간 튀어나오게 해서 걷다 보면 발이 탁 걸려서 이렇게 되는 그러면 거기 죽은 자들 이름을 보게 하는 조그만 형태가 있고요. 아예 이게 어쨌든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아예 그게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기념비라고 해서 브란덴부르크 문을 파괴해야 된다. 왜냐하면 브란덴부르크 문이 독일의 제2제국의 성립을 기념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이 제2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나치가 스스로를 제3제국으로 불렀으니까 제3제국을 불러온 거니까 브란덴부르크를 박살내야 돼. 야,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들 저 박살내야 돼? 쫄았죠. 그런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협이 됐냐면 부수지가 않았고요. 부수면 좀 무너지니까 그 브란덴부르크 문의에 아우슈비츠의 정문에 새겨진 문구를 레이저로 새기는 걸로 타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란덴부르크 문의에 아르바이트 마트 프라이라고 노동이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아우슈비츠의 문구가 있거든요. 그걸 크게 하는 것으로 타협이 됐고 버스 정류장 버스는 실제로 기념 공간인데요. 말 진짜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버스이기도 하고 베를린에 있는 버스인데 잘 모르고 타면 버스 타고 그 유태인이 끌려갔던 수용소 캠프까지 가게 됩니다. 가는 안에서 유태인들이 나겠다라고 버스 안에서 영상이 나옵니다. 버스 자체가 전시 공간이 되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있고 사실 모든 게 다 가능한데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뭘 기억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고 이 아이디어를 내면 아까 제가 전문가 영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작가를 불러가지고 아이디어를 말하면 설계를 배워주고 야 다시 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왜 만드세요?
뭘 기억하기 위해 만드실 거예요? 그 안에 나의 자리는 있나요? 만들고자 하는 분들의 자리는 있나요? 사실 이 질문들을 던지고 싶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일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기념비를 추모비를 만들었을 때 안 불편해할 자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